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트로츠키와 연속 혁명론입니다. 연사는 노동자연대 다함께 운영위원이신 김인식 동지입니다. 그럼 연사의 연설을 힘찬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막신대 장소 중에 아마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요, 여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연속혁명론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한 거는 1991년입니다. 당시 저는 그 혁명적 스탈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 사회는 결코 혁명적인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을 압도적으로 지배한 거는 혁명적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적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근데 이 스탈린주의는 혁명을 대체로는 단계론이라고 불리우는, 다시 말해서 어떤 모종의 자본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혁명을 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은 가능하다,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NLPD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두 스탈린 세력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NL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민족해방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성공해야만 그 뒤에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PD는 민중민주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완수돼야만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둘 다 그냥 NLPD 이런 약칭으로 거의 그림자처럼 남아있지만 당시의 공식 명칭은 뒤에 각각 R이 붙어 있었습니다. NLR, PDR,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혁명 전략, 그냥 민중민주혁명 전략이냐, 뭐 그런 입장을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둘 모두의 공통적인 그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는 아직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낙후성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NLR은 특히 미국에 의한 한국의 예속상태, 그로 인한 분단, 이 때문에 민족해방혁명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자는 거였고, 반면에 이제 PD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한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물적 조건이 창출되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중민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은 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한 대학생 운동을 했었는데 91년에 이제 이 책을 처음 봤습니다. 당시에는 제목이 연석혁명이라 나오지 않고 영구혁명이라 나와서 그 스탈린주의 선후배로부터 참 이렇게 비아냥도 많이 당했던 제목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개그 콘서트, 개그 중에 하나가 땡치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구를 땡치리라고 부르는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완전히 저 자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나라의 혁명을 성격을 규정할 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생산력 발전 수준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자본주의 생산력 규모를 가지고서 일단 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러시아, 우리가 보통 굉장히 낙후하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그 20세기 초엽의 러시아에서도 그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기를 경과하지 않고서도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상을 이 연석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시에 엄청난 이른바 그 사상의 단절을 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막수주의 이러면은, 막수주의는 굉장히 산업이 발전한, 그래서 의회제도도 안착되고 노동계급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그 뒤에야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믿음들이 흔한데, 이 시기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막스주의 창시자 이래로 막스주의의 가장 커다란 공헌을 끼친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연석혁명론에서 트로츠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국제 막스주의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2 인터내셔널의 그런 진화론하고 결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2 인터내셔널은 특히 이제 독일 3인당이 가장 강력한 그 정당이었는데, 그 지부였는데, 이 독일 공산당의 그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카우츠키. 당시에 뭐 막스주의 교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우츠키라든가 또는 그 러시아에서는 플레아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막스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공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이른바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흔히 이제 진화론적 막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각각의 생산 양식들, 봉건제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런 각각의 생산 양식들은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발전한 생산력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이 얘기만 들으면은 노동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열심히 발전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체제로 갈 수가 있으니까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할 일이 없는 거죠. 행위 주체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진화론적 막스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정론적 막스주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트로츠키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거부를 한 겁니다. 가장 먼저 트로츠키가 그 벌인 것은 뭐였냐면 이 분석 틀, 어떤 사회에 대한 분석 틀을 한 국가에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 전체를 분석의 틀로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보면 트로츠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스주의자들의 출발점은 언제나 세계 경제다, 세계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그 각각의 나라들에서의 그 계급 투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내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 체제의 맥락 속에서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준 거죠. 왜냐하면 당시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그 좌파들 내의 논쟁에서 모두의 출발점은 남한의 어떤 생산력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무르익었는가 이거의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는 분단 때문에 안 된다. 어디에서는 아직은 세계 자본주의에서 종속된 지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남한은 사회주의를 위한 물적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트로츠키는 아예 세계 경제를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아니라 당시 도달해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수준을 가지고서 한 나라의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 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전망, 이게 원래 이제 두 개의 아티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905년 혁명을 겪고 나서 쓴 1906년에 쓴 평가 전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혁명이 27년 패배하고 나서 28년에 쓴 연속혁명 두 개의 그 글로 묶여져 있는데 이 1906년에 쓴 평가 전망 여기서 최초로 연속혁명 개념을 말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언제나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특성, 분명히 러시아의 특성은 있는 거거든요. 남한의 특성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러시아의 특성을 언제나 이 유럽의 국가 시스템하고 계속해서 결부지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방의 선질 열강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이제 러시아 사회를 현대화하려고 하는 짜르와 러시아 자본가들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트로츠키에게는 이 세계 체제는 균등한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오늘날 여전한 유효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트로츠키는 이 세계 체제는 굉장히 불균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굉장히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있지만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처럼 아직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불균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균등한 것이 따로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따로, 남한 따로, 중국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불균등한 자본주의 발전 상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은 밀접한 결합을 가지면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불균등 결합 발전의 법칙이다라는 거고 트로츠키는 이거를 아예 인류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 불균등 결합 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은 사회주의자들이 운동의 전술을 설명할 때도 매우 유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올바른 전술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의 발전 수준이나 발전 상태가 굉장히 불균등한데 그것이 상호 결합을 시킨다, 결합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유효적절한 전술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트로츠키는 한 사회의 어떤 그 사회 구성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불균등 결합 발전의 그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집트 혁명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령 이집트의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사메 나기부가 최근에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산업화한 북부와 훨씬 덜 발전한 남부 사이의 차이가 엄청나다. 남부는 북부보다 문맹과 실업은 훨씬 많고 사회 기반 시설과 투자는 훨씬 적다. 이런 불균등성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존재하고 투쟁의 급진성에도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2011년 2월에 일어난 혁명은 가장 산업이 발달한 북부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근데 이번 혁명의 놀라운 특징과 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혁명의 지리적 확대입니다. 남부에까지도 지금 그 혁명이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집트 혁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집트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도 봐야 되지만, 저는 중동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중동에서의 혁명이라는 문제로. 중동에는 대략 한 4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노동계급이 조직되어 있고 규모가 제일 많은 데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동에는 사우디나 바레인, 카타르 같은 아주 반동적인 왕정체제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우디 같은 데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사우디 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전망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집트 혁명을 포함한 중동 전체에서 맥락에서 본다면 사우디에서도 혁명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서도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혁명의 성공 여부는 이집트 혁명의 운명하고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세계 체제는 불균등 결합 발전 법칙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의 국제 막수주자들은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혁명은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한 독일이라든가 또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로츠키가 이제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트로츠키는 바로 그 후진성의 역사적 특권이라고 하는 아주 변증법적인 이 분석을 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최신 성과들을 받아들이면서 후진국은 발전의 중간 단계를 건너뛴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인류 이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은 다 그 각 사회의 어떤 발전 수준들이 상이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영국처럼 가장 먼저 자본주의를 시작하는 나라들처럼 똑같은 단계들을 밟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훨씬 더 압축적이고 훨씬 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로츠키는 이런 예를 듭니다. 야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아직은 전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했던 그 20세기 초에 어떤 지역에서 야만인들은 활을 쏘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총을 발명하기까지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발명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만인들은 그런 발전한 자본주의 세계와 접촉을 하면서 그런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이 발명한 그 발명품들을 고스란히 밟는 게 아니라 활을 쏘다 말고 바로 최신 초총을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위계 질서가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했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영국이 20세기 초에 되면은 미국이나 독일에 의해서 그 경제가 추월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불균등 결합 발전인 거죠. 이게 뜻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왜 미국이 그토록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늦게 자본주의가 시작된 나라, 그리고 여전히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 불균등 결합 발전의 법칙에 의해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미국 지배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당장 1, 2년은 아닐지라도 수십 년 안에 만약에 G2라고 불렸던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지배자들이 엄청나게 의식을 하고 자신들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제로 놓는 거죠. 이게 이제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불균등 결합 발전이고 그 어떤 후진성의 역사적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불린 겁니다. 근데 트로츠키가 살았던 이 19세기 후반부의 러시아에서 이 역사적 후진성의 역사적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수입에 있었습니다. 수입. 다시 말해서 당시 러시아의 짜르 체제는 독일이나 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끊임없이 군사적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사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공장이나 무기들을 수입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그 외채를 끌어들여오고 또 가장 발달한 첨단 기술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낙후한 사회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발전된 첨단의 공장이 존재하는 이런 일들이 러시아 사회에 공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압도 다수는 여전히 전자분주의적 생산 관계 속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이 바로 러시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푸질로프 공장인데, 우리로 치면은 뭐 울산의 자동차 공장 같은 겁니다. 한 푸질로프 공장에 한 7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고, 이들이 나중에 혁명의 그 요새였거든요, 애들이. 그런 일들이 공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주와 그 농민들 간의 그런 낡은 투쟁이 지배했던 러시아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투쟁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투쟁에 결합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트로츠키가 이런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주 그런 도발적인 그런 이론적인 분석을 자신의 정치적인 결론하고 이렇게 실천적 결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트로츠키가 이룩한 두 번째 혁신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제2인터내셔널의 막수주의자들은 대부분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것하고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엄격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을 하고, 그래서 노동계급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들이 다수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등등의 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른바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혁명, 이 사이를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죠. 그런 입장에 따르면은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러시아 막스주의의 아버지였던 플레아노프, 그 다음에 멘셰베키라고 부르는 당이 있는데, 이 당은 이제 중간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은 혁명적으로 하는데 실천은 개혁주의로 하는 그런 조직을 보고 막스주의에서 중간주의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멘셰베키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아직은 사회주의 혁명은 일정에 올리면 안 된다, 의제에 올리면 안 된다. 따라서 러시아 같은 전제정 하에서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을 위한 투쟁에서는 자유부르주아지들을 노동자와 농민들이 지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혁명의 과제가 러시아에 있고, 그 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지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은 그들을 열심히 응원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은 1905년에 일어났던 혁명에 대해서 사실상은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플레아노프는 마침내 1906년 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총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른 한 입장은 바로 레닌하고 볼셰비키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레닌하고 볼셰비키도 러시아 혁명의 당면 성격은 부르주아 혁명이다. 그런데 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지는 아니다.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이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레닌의 이 정식이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더 심화되고 곡해되면서 그 뒤에 전 세계 공산당의 어떤 주요한 혁명 전략으로 돼가는 거죠. 근데 이른바 레닌은 이 당시에
농민의 구실을 노동자의 구실과 거의 대등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른바 민주주의 독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트로츠키는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로츠키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동맹, 노동자와 부르주아지의 동맹이든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이든 간에 이 동맹은 그 내부에 엄청난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의 주체가, 레닌의 말대로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인데 그 결과물로 수립하는 정부가 여전히 자본주의 하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 독재 정부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적인 법령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화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충돌될 테니까. 또는 그런 정부를 반동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그 동맹은 깨지거나 노동계급의 입장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약화될 거다라는 게 트로츠키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그런 기업들을 노동자들이 아예 인수하면서 그런 자본가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905년 혁명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그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든 또는 어떤 그런 전제정에 반대한 자본가들의 그 부르주아 정부든 이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법령을 채택하거나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한다면은 혁명의 주체는 오히려 힘이 약화될 거고, 만약에 노동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더 전진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러한 식의 그 힘의 균형은 깨질 거고, 그리고 트로츠키는 바로 이 두 번째 경로를 적극 옹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아예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로츠키에게는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 어떤 칼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융합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주체는 노동계급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NL 동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는 불가피하게 자본가들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물론 자본가 전부는 아니죠.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본가 분파들하고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반동적인 자본가들과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을 밀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운동의 어떤 전술의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장악까지 염두에 둔 전략의 문제로서 제기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트로츠키의 연성혁명론에서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에서도 오히려 노동계급이 그 주체가 돼야 하는 거고, 노동계급이 주체가 된다면은 그 민주주의 혁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동자 권력의 수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는 당장 나만이 지금 혁명적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민주주의 투쟁에서 계속 노동계급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계급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옹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세력 힘을 나머지 국민들에게 입증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최종 어떤 전술적으로 나올 때는 이런 촛불운동 같을 때 이건 전형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런 운동에 노동자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할 때 자신들의 고유한 경제적 요구를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를 들고 나오라는 것이죠.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로요구 반대 투쟁을 들고서 그런 민주주의 운동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 운동에서 그런 어떤 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에서도 노동계급만이 가장 일관되게 할 수 있구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의 두 번째 그 측면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레닌은 그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고 했는데 1905년 혁명 때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밝혔던 겁니다. 근데 레닌은 1917년 4월에 이 공식을 폐기했습니다. 실천적으로. 왜냐하면 17년 4월에 2월 혁명이 터지고 나서
외국에 있던 레닌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른바 4월 태제라고 하는 걸 밝히는데 거기서 사회주의 혁명 만세를 외쳐버립니다. 그리고 소비에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그 볼셰비키나 레닌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볼셰비키들이 레닌이 미쳤다.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살아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거의 한 달 넘게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막 핏대 세우는 거죠. 볼셰비키들이. 당신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바꾸냐고 막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레닌은 자기의 입장을 수정을 했는데 실천적으로는 그거를 문서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에 레닌의 입장이라면 1917년 10월 혁명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5년에서 17년 사이에 특별히 러시아에서 무슨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의회 제도가 발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17년 10월에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레닌은 그걸 적극적으로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고 17년 9월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입장이 과거 입장을 실천적으로는 반박을 한 건데 그를 통해서는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어요. 그러다 레닌이 2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레닌을 승계를 한 거는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1905년에 레닌의 정식 이게 마치 그 사회주의자들의 그 단연 정통성 있는 혁명 전략으로 다시 그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년대에 트로츠키가 스탈린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던 주제가 일국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일국사회주의 대 국제사회주의 이 둘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면서 트로츠키는 자신의 연석혁명론을 러시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보편적인 혁명 전략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평가 전망은 다른 나라의 혁명 전략을 말한 게 아니에요. 트로츠키가 활동을 했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략에 관련된 글인데 이 위에 있는 연석혁명론, 28년에 쓴 연석혁명론은 자신의 연석혁명론은 더 이상 러시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국주의 시대에 제3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혁명 전략이다라고 딱 과감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뭐 옳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트로츠키가 그렇게 하게 됐던 배경은 바로 1925년 중국혁명입니다. 1925년에서 1927년 그 4월까지 이 중국에서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혁명에서 스탈린의 입장은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과 합작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총 버리고 입 버리고 귀 버리고 그냥 국민당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27년에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 혁명 중인 노동자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혁명의 최종 패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국 혁명 이러면 49년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중국의 노동자 혁명은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는 이제서야 말을 합니다. 스탈린의 혁명 전략, 단계론적인 혁명 전략은 자신들과 볼셰비키가 전통적으로 비판해왔던 멘세비키의 단계론이다. 따라서 자신의 연석혁명론은 다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년 그 9월에 트로츠키가 쓴 한 논문이 있는데, 뭐 중국 혁명의 새로운 기회, 그다음 뭐 새로운 그 과제, 새로운 실수들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혁명은 오직 프롤레타리아들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다 적용했던 걸 중국에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의 세 번째 요소는 이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그 거부입니다. 사실 이 국제혁명 태제라고 하는 거는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국제 막수자들에게는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혁명의 한 나라에서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24년에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론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특히 이제 레닌이 24년에 죽고 나서 이 러시아 관료의 국가적 이해의 근간 전략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국사회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은 이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세계혁명론을 세계 동시다발적 혁명론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혁명 이러면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게 세계혁명론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건 저도 처음에 연속혁명론 얘기할 때 제 선배나 동기들한테 맨날 논쟁했던 게 그겁니다. 너네는 그 황당한 세계혁명론이라는 게 세계에서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냐. 그래서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로츠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고 그걸 아예 한 챕터로 할애해서 반박도 합니다. 내가 말한 건 되게 동시다발적 혁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트로츠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그 특수하고 역사적으로 이 독특한 조건들 때문에 특정 나라의 어떤 그 주도력, 특정 나라들이 주도력을 지닌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이 혁명을 창출하는 동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존재할 때 동시에 그 혁명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 거기서 주도력을 잡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그는 세계혁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령 이집트를 빌어서 설명을 하면 이집트 혁명의 배경은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경제 위기가 가령 2009년이나 2010년 유럽에서는 노동자 투쟁의 부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레닌의 표현대로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그 중에서도 이집트 같은 데서는 혁명으로 터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세계적 위기의 이집트적 표현이 바로 이집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가장 노동자 운동이 발전한 유럽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이 세계 운동의 주도권을 쥐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혁명이 다시 한번 국제적인 동학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북부에서 일어난 이 이집트 혁명이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도 스페인에서 광장 운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넘어가서 미국에서 아쿠파이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럽으로 와서 그리스에서 노동자 투쟁으로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가지고서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라고 본 겁니다. 이때 물론 세계혁명은 단지 이렇게 운동의 어떤 이 이동 경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제 혁명을 부르는 이런 상황을 뜻한 건데 그 부분은 아직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유럽만큼 혁명이 혁명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연속혁명에서 말을 했던 그런 세계혁명의 메커니즘은 지금 현재 이집트 혁명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혁명은 일국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일국에서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혁명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집트에서 다른 나라에서 아직 안 일어나도 이집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에서 사회주의를 완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세계적 규모에서 완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로 혁명의 최종 완수는 세계적 규모에서만 완수되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세계체제인데 자본주의보다 진보한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일국에서 완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세계혁명의 핵심 요지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세 가지 명제가 어쨌든 연속혁명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의 국제적 성격. 두 번째,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는 세계혁명의 필요성. 이 세 가지가 연속혁명론의 핵심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혁명론은 대안의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혁명론은 어떤 역사적 발전의 불가피성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발전의 필연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흔히 무르익지 않은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가능성에 역사적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노동계급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이런 사회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조건이 무르익지 않아도 느닷없이 혁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자, 역사적으로. 이게 바로 연석혁명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 단지 반무르시, 반군부 여기에 멈춰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중동 전역에 압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왕정들, 죄송합니다. 절대 왕정이라 볼 수는 없고 반동적인 왕정 체제조차도 그 노동자 혁명의 그 자장 안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연석혁명론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이 혁명의 주체라는 거고, 그리고 트로츠키가 1906년에는 아예 상정하지 않았던 쟁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그 혁명 정당의 문제입니다. 1906년 이 평가 전망에서는 당 얘기가 한 줄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낙관인데 노동자들이 일단 투쟁에 뛰어들면 혁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그걸 막을래? 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래?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경험을 하고 쓴 연석혁명론에서는 마지막에 태제들로 정리를 할 때 혁명적 정당의 필요성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혁명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의식을,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동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투쟁에 뛰어든 노동자들이 반드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것도 필연적인 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런 혁명에 뛰어든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혁명적 리더십이 결합될 때만이 연석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걸 트로츠키가 나중에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적 의식을 채택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핵심 전제를 깐 것이 바로 레닌의 당위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진적인 그 계급의식을 획득한 그런 노동자들과 학생들과 보통 사람들이 당으로 결합이 돼야 한다. 혁명 전부터. 이런 얘기를 레닌이 이제 거듭거듭 강조했던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연석혁명론에서 트로츠키의 전망은 단연 국제적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나라 지배자들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늘 국제적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 지배계급과 맞서 싸우는 운동이 국제적 전망 없이 협소한 일국적 관점, 심지어는 어떤 그 지역적 관점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수주의는 언제나 세계 경제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결코 사회주의가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이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 경제가 국민 경제에 가하는 힘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1949년에 민족 해방을 이룩한 중국이 국가자본주의적 길을 걷다가 마침내 70년대 경제를 개방을 합니다. 세계 경제의 압력에 굴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일부로 편입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모순이 일어나는 거고 중국도 세계 경제의 운명과 밀접하게 결부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집트는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국제적 전망, 두 번째 노동계급의 핵심적인 주도권, 세 번째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 이거는 뭐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사의 정리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은 한 분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트로츠키가 생산력 발전 정도에 대해서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 생산력 발전 정도를 일국 수준에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세계적 규모에서 판단할 거냐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러시아는 당시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과 같은 정도의 생산력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지만 이미 세계적 수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어떤 물적 조건으로서의 생산력 발전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세계 경제의 발전 수준이 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보는 건데, 러시아는 앞서도 한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에서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나라에서 한편에서는 한 1억 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의 압도 다수는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주와 소작관계, 이런 식의 관계를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봉건적 생산관계가 있는 반면에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런 생산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생산 양식이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사회가 바로 그 러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으로 가면은 봉건적 생산 양식이, 도시로 나오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그리고 정치 체제로 말할 것 같으면 분명히 도시에서의 생산 관계는, 생산 양식은 분명히 자본주의 생산 양식인데 상부 구조에 있는 정치 체제는 절대 군주였던 겁니다. 봉건 왕정 체제였던 거죠. 짜르 체제가. 무슨 뭐 의회 민주주의나 선출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귀족들의 꼭대기에 있는 짜르가 지배하는 이런 체제였던. 그래서 왜 이런 모순들이 러시아 같은 데서 생겼느냐? 다시 말해서 러시아는 그 후진성을 탈피하고 발전한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짜르가 급속하게 그런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수입을 하고 촉진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모순이 생겨난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오히려 그 양쪽의 모순을 나쁜 거고, 레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레닌이 굉장히 골몰하게 봤던 거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훨씬 더 발전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이었어요, 레닌은. 레닌은 당시에 러시아의 민중주의자인 나루도니키와의 논쟁을 위해서 그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자본주의가 발전해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이른바 그런 어떤 노동계급의 이니셔티브, 주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레닌은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책을 한 3권 쓰는데, 여기서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레닌은 좀 과장된 겁니다. 그 정도로 농촌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로츠키가 분석했던 측면이 더 옳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어떤 농촌에서의 어떤 광범한 전자본주의적 관계들과 도시에서의 굉장히 어떤 선진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그 노동의 집중, 이것이 굉장한 모순을 겪고 있다라고 본 게 더 적절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생산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뭐 막스가 아니라 오히려 막스 엥겔스가 그 시기로 돌아간다라고 보다도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세기 초반부에 독일에서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지만 농민들 내에서 이른바 봉건제하고 투쟁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이른바 독일 농민 전쟁이고, 그 엥겔스가 거기서 독일 혁명사라고 해서 2권의 책을 씁니다. 뭐 독일 농민 전쟁이란 독일 혁명과 반혁명인데, 이 당시 독일 농민 전쟁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토마스 민쩌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농민군을 이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엥겔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시대를 앞질러 갔다고, 그는.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공산주의를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것은 현실이 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16세기 초연만 하더라도 세계 자본주의는 뭐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서 막 생길까 말까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나아갈 만한 어떤 세계적인 수준에서 생산력이 도달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트로츠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20세기 초고, 20세기 초는 이미 자본주의 열강들이 세계를 분할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거의 세계 곳곳이 지금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 이런 어떤 체제였으니까 그 둘은 좀 구별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역사 유물론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생산력을 무시한 어떤 생산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트로츠키가 말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생산력 발전의 단위를 어디로 볼 거냐, 한 나라로 볼 거냐, 아니면 세계 전체로 보고 그 세계 전체의 생산력 발전이 특정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미치는가, 이렇게 트로츠키가 접근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단지 후진 봉건 사회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옳게 보신 것처럼 그런 사회가 한편에서는 광범하게 존재를 했고, 그러나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나 베를린보다도 훨씬 더 도시화가 촉진된
그래서 그 페테르스부르크와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그 17세기 영국 청구대 혁명 당시의 런던의 인구 규모,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파리의 인구 규모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노동계급의 규모도 그 도시에서는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가지 모순된 생산 양식이 공존하는 사회였다라는 건데, 그러나 당연히 자본주의가 봉건제를 누르면서 등장을 하듯이 자본주의가 낳은 계급, 노동계급의 투쟁이 농민들의 그런 전통적인 투쟁을 지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직전에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노동자, 농민, 병사, 평의회라고 하는 미래의 노동자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혁명 이후에는 이런 그 노동자 평의회들이 농촌으로까지 가요. 그래서 농민 평의회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 농민 평의회를 주도했던 거는 도시혁명을 경험한 노동계급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농촌에서 농민들과 싸우면서 오히려 만드는, 다시 말해서 도시의 노동자 투쟁이 그 농촌의 농민 투쟁을 지도하는, 또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 도시 노동계급의 혁명, 이게 바로 러시아 혁명의 실질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통해서 실제 많은 농노들이 신분 해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2세가 그걸 하는데 신분만 해방을 해줬지 토지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더 이상 신분적으로만 넌 농노가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 중엔 분명히 일부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이른바 노동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츠키가 이 평가 전망에서 이렇게 당시의 러시아 인구 구성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도시 노동계급은 대략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였는데, 농촌에 이렇게 잘잘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000만 명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억 한 3천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그래도 러시아에서 노동계급의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은 규모로 있었던 거죠. 당시 서유럽보다 또는 중부 유럽보다는 못했어도, 그러나 러시아도 단지 그냥 후진적인 봉건사회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체를 분석하는 데서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자영업자의 존재 문제는 끊임없이 막스의 계급 양극화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막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급이 양극화돼서 전통적인 농민층이 분해돼서 그들이 도시의 노동계급화되고, 그래서 이 사회는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많은 중간계급, 특히 이 나라는 서유럽에 비해서 중간계급의 규모가 많아요. 농민층이 굉장히 많이 분해됐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이 농민층이 300만입니다. 이들이 전통적인 중간계급이죠.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용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버는 사람들인 거니까 어느 정도의 토지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남을 창치하지는 않는. 그래서 농민은 이제 전통적인 중간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한 300만이 됩니다. 도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계수단을 갖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도시의 중간계급인데, 이 나라에서의 자영업자들은 무슨 변호사, 교수 이런 어떤 그런 상층 중간계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궁핍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붕괴하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노동계급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중간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못 돼서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노동계급이 그런 어떤 도시 자영업자들과 계급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동맹의 관계가 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지도를 받는 도시 자영업자들의 이 동맹, 이것이 필요하다. 이때의 지도라고 하는 건 뭐 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도시 자영업자들의 그런 수탈, 그 다음에 그 피폐한 생활에 대해서 노동계급이 그들의 어떤 생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요구를 제시하고 자신들의 투쟁의 과제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시 자영업자들이 자본가 정당, 자본가 계급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지 않고 노동계급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노동계급의 지도를 받는 이 도시 자영업자들과 노동계급의 동맹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무시하는 노동자는
흔히 막스주의에서 노동자주의다라고 불리는 그런 조류인데 그것은 결코 노동계급의 중심성을 말하는 막스주의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막스와 엥겔스가 연석혁명론을 말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1850년에 1850년 3월에 이른바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위원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연석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사실 연석혁명은 물론 트로츠키가 자신의 연석혁명론이라고 딱지를 붙일 때는 거기에서 따온 거가 맞아요. 그런데 그때 막스가 얘기했던 연석혁명은 거의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혁명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했고 트로츠키의 연석혁명의 특정한 측면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노동계급이 인구의 소수인 나라에서 부르주아지들이 자신들의 과제조차도 완수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전자본주의적 요소들도 많거나 또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 억압을 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과연 사회주의 혁명을 소수의 노동계급이 이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 막스하고 엥겔스는 그런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만한 처지에 있지를 않았고 트로츠키는 바로 자신이 발딛고 있는 러시아적 현실에서 과연 노동계급이 혁명을 주도해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 거고 당시에 짱짱한 그런 국제 막수자들을 제끼는 그런 어떤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레닌이 그 어떤 실천적으로는 분명히 그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을 수용을 한 거예요. 4월 태제를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수용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트로츠키, 왜냐면 레닌이 옛날에 트로츠키 연석혁명론 비판했으니까 그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수용한 거고. 근데 그거는 동시에 또 이 트로츠키에게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트로츠키는 1903년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볼셰비키와 멘세비키로 분열한 이후에 볼셰비키에 가담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잠시 멘세비키에 있다가 그 다음엔 그냥 개인으로 떠돌다가 대략 19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나서 트로츠키 중심으로 모여있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메주라연찌라고 하는. 이게 한 6,000명 되는 조직인데 이 6,000명 되는 조직을 이끌고 트로츠키가 볼셰비키에 입당을 합니다. 1917년 6월에. 그러니까 트로츠키도 자신의 14년 정치 생활에 대해서 반성한 거죠. 볼셰비키에 들어감으로써. 반면에 레닌도 한 14년 동안 자신의 민주주의 독재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겁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그렇게 13년 동안 아주 첨예하게 갈려 있었던 이 문제를 러시아 혁명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솔직하게들 인정을 한 거죠. 실천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를 문서로서 서로 얘기하지 않았던 거고, 다만 트로츠키는 레닌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듭거듭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레닌주의 당 모델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그가 옳았고 자기가 왜 틀렸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레닌은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갖지 못하고 이제 먼저 죽은 거죠. 마지막으로 그 연석혁명의 개념에 대해서 이걸 너무 느슨하게 쓰면 사실 의미는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가는 게 연석혁명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사회적 토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건드리지 않고 그 사회 상부 구조의 일부를 제거하는 걸 가지고 정치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은 1960년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정치혁명입니다. 자본주의를 건들지 않고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한다든가 또는 이집트에서 지금 무바라크 제거하고 무르시 제거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정치혁명이죠. 자본주의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나라의 혁명의 패턴이에요. 그건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서 바로 자본주의 타도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적 상부구조의 일부를 인적 제거하는 혁명에서 출발을 해서 궁극은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노동자 권력을 만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연석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특별히 연석혁명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연석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혁명. 만약에 이 사회가 식민지 사회라면 민족해방의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족해방의 과제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지지 않고 오히려 민족 부르주아지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자기들은 서포터만 되는 거. 이게 이른바 단계론인 거고 트로츠키 얘기는
노동자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의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최종에서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87년 같은 경우도 이 나라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연석혁명론을 적용해서 어떤 노동계급의 투쟁 과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연석혁명이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혜영 교수는 뭐 80년대가 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혁명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 자본주의가 단군 이래 최대로 호황기를 맞이했던 그 시기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혁명의 시대는 아닌데 혁명가들의 시대였던 거예요. 혁명적 사상의 시대였던 거예요. 객관적 조건은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운동의 다수는 개혁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혁명을 지지하는, 그래서 혁명가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지배적인, 그리고 그것이 스탈린주의적이었을지라도 혁명적인 사상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탈린주의적 입장에서 87년 6월 항쟁과 그 7, 8, 9 노동자 대투쟁의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문제에서 뭐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에서는 독재 정권의 분쇄를 최종 선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부르주아 야당 지지하고 이런 식의 것에 대해서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영감을 주긴 하지만 연석혁명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닌 거죠. 오히려 저는 87년을 절정으로 했던 그런 80년대보다는 오늘날이 남한이 혁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객관적 조건만 놓고 본다면. 지금 자본가들이 위기에 빠져 있고 그들은 점점점 그 나빠지는 수익성 때문에 양보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지금 세계가 거의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위기예요. 경제 위기는. 거의 이 일반론적 위기. 일반론적인 위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객관적 조건은 혁명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문제는 트로츠키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기를 했던 문제는 그 행위 주체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 과제 이런 문제를 던진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좀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